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는 최저임금이라는 걸 두고 있죠. 이 최저임금이 10,000원을 넘어섭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투표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1030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거든요.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노동계에선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인상에 사실상 삭감된 거라고, 자영업자들은 처음으로 시급 10,000원을 넘겨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졌다고, 원재료값이 오르는데 임금까지 오르게 생겼다면서 사업이 더 어려워질 거라고요. 고물가 시대 최저임금은 그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액수가 돼버렸습니다. 첫 소식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1030원으로 처음으로 10,000원이 넘었는데요. 올해 최저임금보다 170원이 오른 금액입니다. 주 40시간 근무했을 때 월급 209만 6천 원을 받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시민들은 생계를 꾸리기엔 빠듯한 금액이라고 말합니다.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저도 요즘 구내식당 무조건 이용합니다. 식비 좀 아끼려고 하고. 혼자서 200은 솔직히 힘들 것 같고요. 노동계도 최저임금 상승률이 올해 물가 상승률 예상치 2.6%에도 못 미친다며 반발했습니다. 반면 임금을 주는 자영업자는 인건비 인상이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호소합니다. 지금도 임대료와 원재료 물가가 너무 올라 남는 게 없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최저시급 주고 사람 쓰게 되면 저희가 진짜 어디 가서 일하는 것보다 더 못 가져가고 아예 가게를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2021년부터 확 뛴 다음 좀처럼 2%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고물가 상황에선 최저임금이 얼마로 결정되든 모두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경영계와 노동계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투표로 결정했습니다. 최종안이 끝까지 좁혀지지 않아서 노사공이 모두 만족하는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점이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내년 협상 때도 경영계와 노동계가 최저임금 액수와 업종별 임금 차등 문제를 두고 충돌할 전망이라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산입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른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세 번째 합동연설회가 열렸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다시 한번 한동훈 후보의 사천 의혹을 부각하며 당무 감찰이 필요하다고 공격했는데 한 후보가 좀 바뀌었습니다. 큰 마음으로 정치를 하겠다며 말을 아낀 겁니다. 민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당권 주자들은 저마다 자신이 보수의 적통임을 내세웠습니다. 모태 TK 나경원입니다. 저 윤상현의 몸에는 정말로 영남의 뜨거운 피가 살아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찾아뵙습니다.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셨고요.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당을 지켜준 대구, 경북이 지켜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3,000명이 넘는 당원들이 모인 이곳 합동연설의 현장은 보수의 심장다운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의 사천 논란을 다시 한번 소환했습니다. 검증은 치열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공천 작업을 해봤지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공천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앞선 토론회를 통해 이미 충분히 입장을 밝혔다며 응수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TV 등에서 통해서 본 박근혜 대통령님의 붕대 감은 손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 큰 마음 가지고 큰 정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하지만 사그라들지 않는 네거티브 공방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검증을 빙자한 네거티브는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감정 섞인 막말이나 비방들이 좀 있어서 안타깝다. 어제 두 분의 어떤 이 난타전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전해왔고요. 자칫 전당대회가 대권 후보의 어떤 그런 경론의 장으로 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전당대회까지 열흘 남짓 남았지만 보수를 재건할 정책과 비전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보통 정치권에선 대선이나 총선 등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많이 실시하죠. 그런데 이번엔 후보가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한동훈 당대표 후보인데 당원 2,000명을 대상으로 모두 2차례에 걸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여론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짜기 위해서요.
최돈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당원 투표 8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로 치러집니다. 국민들께 20%를 할애했는데 그 의견을 듣는 것이 전 세계적인 하나의 흐름이기 때문에 기존과 달리 국민 여론조사로 민심이 일부 반영되지만 여전히 당원 비중이 높습니다. 당내 선거는 당원을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 여론조사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당대표 선거, 같은 해 치러진 대선 경선 당시 당심과 민심이 엇갈린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후보 캠프가 이번 전당대회에 참여하는 당원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기간 100% 당원 대상 여론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확정된 선거인단 명부를 기반으로 한 안심번호가 활용되고 표본 샘플은 2,000명입니다. 통상 진행되는 여론조사 규모의 2배 수준입니다. 선관위 신고 절차도 마무리됐고 이번 주말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한 후보 캠프 핵심 관계자는 정확한 여론 분석과 그에 맞는 선거 전략을 짜기 위해 표본 규모를 대폭 늘렸고 다음 주 한 차례 더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와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원희룡 후보 캠프도 당원 대상 여론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최돈희입니다. 이러다 당이 쪼개지겠다. 전당대회 이후가 더 걱정이다. 원희룡, 한동훈 두 후보 간 갈등이 깊어지며 국민의당 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힘을 합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언급까지 거침이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당은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스스로가 자폭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당 선관위도 원한 두 후보에게 비방전 자제를 요청했는데 한 후보 학폭 피해자에게도 경고를 하는 거냐며 반발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2차 방송 토론회에서 사천 의혹을 두고 맞붙은 원희룡, 한동훈 두 후보 간 토론은 말싸움을 방불케 했습니다. 아, 정말 많이 급하시군요. 흥분하지 마시고. 아니, 그렇게 호도하지 마시고. 또 하나요? 제가 뭐가 급하고. 제가. 두 후보 간 갈등이 내전 양상으로 치닫자 당 선관위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인신공격을 자제하라면서 주의, 시정명령 공문을 발송하며 첫 제재에 나섰습니다. 당 지도부도 자폭, 자해 행위를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막말과 진흙탕 싸움 선거라는 혹평을 듣지 않도록 각 후보자와 캠프는 선당 후사 정신으로 상호 비방을 자제하고 당권주자인 나경원 후보는 두 사람 중 한 명이 당대표가 되면 당이 깨질 정도라며 비판했고 윤상현 후보는 당을 4분 오열로 몰고 가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당내에선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등의 격한 표현도 나왔습니다. 수도권 한 의원은 당을 분열시킬 생각이 아니라면 더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한동훈 두 후보 간 설전이 위험 수위를 넘어서면서 당 윤리위는 내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야당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열겠다고 벌이고 있죠.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오늘 대통령에게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겠다며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습니다. 한편에선 그래도 한나라의 대통령인데 지금 순방을 가고 없는 대통령에게 증인 출석 요구서를 주겠다며 찾아와 몸싸움까지 하는 건 아무리 대치 국면을 보여줄 영상을 만들겠다는 심산이었다고 해도 무리였다는 시선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개최는 불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바리케이트를 사이에 두고 경찰과 대치합니다. 들어가려는 의원들과 막아서는 대통령실 관계자 간 실랑이가 이어지고 고성이 오갑니다. 동물집행 방해요. 오는 19일 예정된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위해선 오늘까지 대통령실이 증인 출석 요구서를 받아야 하는데 응답이 없자 항의 방문에 나선 겁니다. 대리 수령을 하겠다고 약속한 대통령실이 다시 또 오후에 수령을 안 받겠다고 입장을 번복하면서 마지막 송달일인 오늘 우리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안내실에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지만 대통령실은 접수할 수 없다고 거부하면서 수령은 끝내 불발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를 찾았습니다. 이번 청문과 관련된 청문회 개최는 헌법과 법률에서 엄격히 정한 탄핵소추 절차를 우회하는 것으로서 위법함이 명백합니다. 또 대통령실을 찾은 야당 의원들을 향해선 전대미문의 추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대미문의 추태이고 대한민국을 법치국가가 아닌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행태라고. 청문회를 진행시키려는 야당과 막아서는 여당 간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접수 거부는 현행법 위반이라며 증인 출석을 거부할 경우 법적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이호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보겠습니다. 따로 토론하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4명에서 토론을 같이 했는데 2명씩 나누자는 겁니까? 예, 이렇게 보시면 두 조로 나눠서 따로 토론하자라는 제안이 나온 건데요. 네. 어제 원희룡, 한동훈 이 두 후보 간 난타전이 벌어진 MBN 토론 이후 윤상현 후보가 내놓은 제안입니다. 이럴 거면 좆짜서 따로 토론하자는 이 제안. 사실상 두 후보의 이전 투구와 난타전으로 끝난 어제 토론을 비판한 겁니다. 과연 어땠는지 어제 모습 정리했습니다. 김어준이 저를 지지한다고요? 아니, 왜 이렇고요? 자, 강남 좌파인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원희룡 후보야말로 운동권 출신 아니었습니까? 저 운동권입니다. 그렇죠? 저는 네. 운동권이었던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제가 총선에서 고의로 패배했다. 그건 당원에 대한 모의. 아니, 잠시만요. 그 가지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고. 왜 안 했습니까? 흥분하지 마시고요. 왜 안 했습니까? 왜 또 하나 유일한 여쭤볼게요. 사과의 기회를 왜 안 했습니까? 사실이 아니면 본인은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본인도 후보 사퇴 그리고 정계 은퇴 괜찮으세요? 약속하시죠. 예스 와 노. 좋아하시잖아요. 예스 와 노. 저도 같이 예스 와 노. 책임지겠습니다. 예스 와 노 하면 예스 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그만두셔야 될 거예요. 저건 다 사실이 아니니까요. 여당 전당대회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좌파 공방이 나오고 사퇴, 정계, 은퇴 요구까지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당 쪽이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당내 우려가 큰데요. 이러다 다 죽는다. 이런 반응도 나왔습니다. 네.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이 당대표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차라리 내가 가질 수 없는 걸 부숴버리겠다. 정말 이러다 다 죽을 것 같아요.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회복이 어렵지 않겠냐. 전대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이 댓글팀이나 당무 개입과 같은 키워드가 오르내리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야권에서 공공연하게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여당 스스로 공격의 빌미만 주고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지금 한 후보가 워낙에 앞서 나가니까 나머지 세 후보가 지금 공세를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론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여론조사 추이만 보면 때릴수록 커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격을 받을수록 한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대상으로 이 당대표 적합도 조사한 결과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 45%였습니다. 경쟁 후보를 모두 합해도 15%포인트 높은 수치죠. 2주 전과 비교를 해보면요. 원 후보는 3%포인트 떨어졌고 한 후보는 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때릴수록 커진다. 이거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들었던 말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당심은 다를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오던데. 일단 당심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수치.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결과만 따로 떼서 보면요. 한동훈 후보는 절반을 넘는 57%의 지지를 얻으면서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다만 이 여론조사가 당심과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지층 중에서도 투표권을 갖고 있는 책임 당원만 추려서 보면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갤럽도 이 관건은 사전에 가늠하기 어려운 당원 선거인단의 표심이라고 했습니다. 앞선 기사에 보신 것처럼 일부 당권 주자들이 당원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명인의 마을 하면은 이재명 전 대표 그러니까 팬카페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국적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이 너도 나도 이 제명인의 마을을 찾고 있습니다. 모레 이 최고위원 컷오프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른바 이 친명 마케팅에 힘을 쏟는 모습입니다.
당직을 맡은 최민희 의원이 김민석 후보에 대한 지지글을 올렸다가 선관위 경고를 받고 삭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당직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당규를 위반했기 때문인데요. 네. 과도한 충성 경쟁에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에서 비전 대결은 뒷전이 됐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싸운 것만 기억나고 비전 제시한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까지 이호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800만 달러를 불법으로 북한에 전달하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수억 원대 뇌물을 준 혐의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이 선고됐습니다. 우리가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 이어서 김성태 전 회장에게 관심을 갖는 건 이 사건에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 때문이죠. 대북송금 핵심 인물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되면서 이제 관심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으로 쏠립니다. 윤규란 기자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 800만 달러를 북측에 대납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하고 3억 3천만 원이 넘는 정치자금과 뇌물을 준 혐의도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김 전 회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착착하죠. 열심히 재판 받아봐야죠. 김 전 회장의 1심 재판부는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도 맡고 있습니다.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선 9년 6개월 중형을 선고하며 이 전 대표가 김 전 회장과 확실히 연관된 사실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가 대북 송금 핵심 인물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런 결과가 다가오는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이번 판결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게 미칠 영향, 법조팀 우정원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화영 전 부지사에 이어서 김성태 전 회장도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재명 전 대표에게도 불리해지겠죠. 네, 맞습니다. 두 사람이 유죄를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판결 내용을 봐도 이재명 전 대표에게 영향을 줄 만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전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 김성태 전 회장은 모두 똑같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북 송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네. 이 500만 달러는 그중에서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비용, 300만 달러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전 대표 방북 대가라는 혐의입니다. 이를 두고 이 전 부지사는 이게 경기도 사업이나 이 전 대표의 방북 비용이 아니라 김성태 전 회장의 쌍방울 사업과 김 전 회장의 방북 비용일 뿐이라 이렇게 주장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법원은 이 전 부지사 판결에 이어 오늘 김성태 전 회장 판결에서도 대북 송금 목적은 경기도 사업과 이 전 대표 방북 목적이 맞다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럼 이 전 대표도 똑같이 유죄를 선고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북 송금 목적과 실행이라는 점에서 이재명 전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 김성태 전 회장의 연결고리는 만들어진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네네. 하지만 이 과정에 실제로 이 전 대표가 관여한 게 맞는지는 이화영, 김성태 재판에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 전 대표 재판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여기에 연루됐다, 관여했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검찰은 대북 송금 과정을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보고했고 이재명 전 대표가 승인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전 대표가 이 전 부지사 휴대전화를 통해서 김 전 회장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했다고도 공소장에 적었는데 이는 이화영 판결문에도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네. 김 전 회장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전 부지사는 나중에는 번복하긴 했지만 처음에는 나도 이 전 대표에게 보고했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양쪽이 그렇게 나오든 말든 어쨌든 이 전 대표는 몰랐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전 대표는 대북 송금 과정을 보고받은 적도 관여한 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김성태 전 회장과도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내가 2년이라면 이거 내 사이 본 거.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일이 없거든요. 이 전 대표는 또 수원에서 제사 배판을 못 받겠다, 서울에서 받겠다 이렇게 주장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전 대표는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이 다른 지법은 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현 재판부를 피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반면 검찰은 재판이 더 지연될 수 있다면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양측의 신경전은 더 팽팽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먼저 진행이 되고 있던 다른 재판들, 이거는 선고가 곧 나오겠어요? 네, 마침 이 전 대표는 오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했죠. 이 재판이랑 위증교사 재판 같은 경우에는 오는 9월에 마무리될 예정이고 이에 따라 선고도 9월이나 10월 중에 날 걸로 예상됩니다. 예, 계속해서 지켜봐 주십시오. 지금까지 우정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핵협의그룹 NCG의 한반도 핵 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했습니다. 이 지침에는 미국의 핵 자산이 전시뿐 아니라 평시에도 한반도 임무에 배정이 되도록 명시했고, 북한이 핵으로 공격을 하면 미국도 핵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두 정상은 북핵 위기 때 핵 관련 정보 공유 확대와 즉각적 협의 절차 등이 포함된 한미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해 전시뿐 아니라 평시에도 미국의 핵 자산이 한반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 시스템을 완성함으로써 그간 재래식 전력에 기반해온 한미 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되었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나토와 싱크탱크들이 함께 주최한 나토 퍼블릭 포럼에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겨냥해 새로운 도전 세력을 마주하고 있다며 동맹과 우방국들이 압도적 힘을 갖추고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그리고 나토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 경제 협력을 무력화하고 북러에 밀착에 대응하는 닷새 간의 안보 순방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일본이 새로 채택한 방위 백서에서 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벌써 20년째네요. 처음으로 한국을 협력 파트너로 규정한 진전된 내용도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며 일본 무관을 초취했습니다. 강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국무회의에 준하는 가기를 열고 올해 방위백서를 새로 채택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일본의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습니다. 지난해 발간됐던 2023년 방위백서와 같은 문구입니다. 또한 지도에는 독도를 일본 영해 안에 넣어 표시하고 자위대 주요 부대 위치를 표시한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05년부터 방위백서를 통해 이어온 독도 영유권 주장이 20년째 이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즉각 항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방부도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을 초치해 방위백서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다케시마가 일본의 땅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어떤 행동을 취하냐라고 할 때는 그거는 아닌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표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정당성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이번 방위백서에서는 한국을 파트너, 중요한 이웃 국가라 칭하며 개선된 한일 관계가 반영됐지만 반복되는 억지 주장으로 의미가 퇴색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아기에게 화풀이라도 한 걸까요? 직원이 생후 9일 된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내부 CCTV로 뒤늦게 아기의 폭행 장면을 목격한 부모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신생아를 품에 안은 한 여성이 자리에 앉더니 아기 목이 돌아갈 정도로 강하게 머리를 칩니다. 침상에 누운 다른 아이 얼굴도 밀치더니 아기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목을 받치지도 않고 들어올립니다. 지난 4월 서울 강서구의 한 산후조리원 직원 50대 A씨가 생후 9일 된 남자 아기를 거칠게 다루는 모습입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아기 엄마는 우연히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태어난 지 이제 9일째 됐을 때거든요. 창문 너머로 보는데 이제 아이를 빨래 짜듯이 쥐어짜고 막 배 올릴 때도 이제 막 고개도 받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올려서 낚아채듯이 이제 수사 과정에서 아기가 분유를 잘 먹지 않자 A씨의 행동이 더 거칠어진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왼손으로 고개를 잡고 오른손으로 이제 고 먹이는 상황에서 왼손을 굉장히 거치게 흔드는 모습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기의 부모는 A씨를 지난 5월 경찰에 고소했는데 이 직원은 현재 산후조리원에서 퇴사한 상태입니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건 절대 아니고 그냥 그런 개인의 일탈이다. 글쎄요. 그걸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1일 A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승용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가로수와 변압기를 잇따라 들이받고 갈지자를 그리며 도주한 전직 축구 선수가 붙잡혔습니다. 음주 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나왔는데도 음주는 안 했다고 주장하던 이 남성, 뒤늦게 술이 깬 걸까요? 결국 음주운전을 인정했습니다. 안정모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검정색 차량 한 대가 쏜살같이 질주하더니 그대로 인도로 돌진합니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차량은 인도 위에 변압기까지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오늘 오전 6시 6분쯤 서울 논현동에서 30대 남성 A씨가 교통사고를 내는 모습입니다. 빵 치고 막 흔들면서 치고 가더라고요. 앞반발은 축 쳐지고 저거 쳤으니까 그 앞에 전기박스 나무가 떨어졌길래. 차량은 이렇게 인도로 돌진했는데요.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다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도로로 나온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하더니 갈지자를 그리듯 비틀거리다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전직 축구 선수로 알려진 운전자 A씨는 사고 지점에서 1km 떨어진 자신의 주거지로 달아났지만 추적해온 경찰에게 곧바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체포 당시 A씨는 음주 감지기가 양성으로 나왔는데도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결국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에 대해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유명 유튜버 쯔양이 4년간 전 연인으로부터 폭행과 착취 등을 당했다고 주장해 큰 파장이 일고 있죠. 일부 유튜버들이 이를 폭로하지 않겠다며 입막음 대가로 돈을 뜯어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검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구독자 1,000만 명의 먹방 유튜버 쯔양이 예고에 없던 얘기를 꺼냈습니다.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의 협박으로 유흥업소에서 일했고 최소 40억 원의 유튜브 수익도 모조리 뺏겼다고 주장한 겁니다. 일부 유튜버들이 쯔양의 과거 폭로를 압박하며 입막음 대가로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되자 결국 해명에 나선 겁니다. 거의 매일 맞으면서 방송을 했었어요. 얼굴은 티난다고 몸을 때린다거나 이제 벌었던 돈은 전부 가져갔어요. 쯔양은 2년 전 남자친구를 경찰에 고소했지만 지난해 숨지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결국 사건은 종결 처리됐습니다. 다만 쯔양을 협박했다고 지목된 일부 유튜버들을 두고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 일부는 어제 고발되기도 했는데 검찰은 하루 만에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나섰습니다.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즉시 경찰로 이송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걸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인 케이스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런 사실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지난 2월 여신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허 대표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영적 에너지를 준 것뿐이라고 하고 있죠. 오늘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를 태운 차량이 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 검은색 포르쉐 차량에서 내린 허 대표. 신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으러 왔습니다. 허 대표는 취재진에게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자신의 돈을 노린 사람들이 꾸민 일이라는 겁니다. 그거 전부 허위지. 전부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우리가 고소해놨어. 여성 신도들은 지난 2월 허 대표를 공중 밀집 장소 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고소인들은 허 대표가 종교 행사 중에 상담을 핑계로 신체를 접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허 대표가 운영하는 하늘궁을 압수수색해 허 대표의 휴대전화와 CCTV 영상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허 대표가 신도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손흥민, 황희찬 등 축구 선수부터 유튜버의 가족들까지 유명인들에 대한 살인 예고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 등 행정력까지 낭비가 되고 있지만 정작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그러니 이런 글을 쓰는 사람들 겁을 내질 않죠. 심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를 찾아가 해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같은 날 해당 커뮤니티에는 유튜버 침착맨으로 알려진 만화가 이병건 씨의 딸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이 씨는 게시글 작성자에 대해 선처와 합의는 절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게시글들은 현재 삭제된 상태인데 경찰은 작성자들을 특정하기 위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온라인에서 잇따라 등장하는 살인 예고글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언제 또 대상이 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예전에는 좀 편하게 노래 듣고 이렇게 다녔던 것 같은데 빼고 다녀요. 지난 5월에는 서울역에서 50명을 살해하겠다는 칼부림 예고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이 올라왔을 당시 경찰은 사흘 동안 서울역 일대에 경찰관 50여 명을 배치하는 등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살인 예고글 작성자는 대부분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는 게 현실입니다. 살인 예비죄로 엄하게 처벌을 하거나 특별법상 가중처벌할 수 있는 신설 규정을 만들어서 엄하게.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재건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냈다면 조합장은 얼마를 인센티브로 받아야 할까요? 서울 강남에서 58억 원을 책정한 조합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연봉도 받으면서 너무 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고액의 성과금을 받는 게 맞는 걸까요? 이승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달 준공 절차를 마친 서울 반포동의 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조합은 최근 대의원회를 열고 조합장에게 58억 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안건을 총회에 올리기로 의결했습니다. 추정이익인 5,800억 원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합장이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받고 시공사를 교체해 공사비 증액을 막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합원들 사이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사업 이익을 추정한 근거도 부족하고 5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성과금으로 준다는 것이 국민 감정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해결이 안 되고 일반 분양도 해결이 안 되고 한국금도 해결이 안 되는데 왜 서두르는지. 조합장의 셀프 성과금을 둘러싼 논란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옆 단지인 이 아파트도 재건축 조합장에게 성과급 10억 원을 지급해 논란이 됐습니다. 경기 안양시에서도 조합장에게 50억 원의 성과금을 지급하려다 무산되는 등 금액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고사항만 있을 뿐 이를 규제할 법 규정이 없어 조합장의 셀프 고액 성과금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에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지금 쌓인 것만도 10톤 트럭으로 1,000번을 실어 날라야 할 정도인데 그간 내린 집중호우 때문입니다.
호수 가장자리에 녹조까지 창궐하기 시작했죠. 쓰레기를 치우는 게 급선무지만 다음 주에도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수질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충청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대청호입니다. 주변의 산과 물이 어우러져 수려한 풍광을 자아냅니다. 그런데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우로 대청호가 쓰레기에 뒤덮였습니다. 나뭇가지와 자풀을 비롯해 폐가구와 페트병, 부탄가스까지 생활 쓰레기도 눈에 띕니다. 나뭇가지가 막 이렇게 떠내려와서 있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스티로폼랑 막 이런 게 떠내려와 있는 게 누군가 이렇게 버렸으니까. 최근 내린 폭우에 온갖 쓰레기가 호수로 떠밀려온 겁니다. 지금까지 쌓인 쓰레기는 13제곱미터에 달하는데 10톤 트럭으로 1000번을 날라야 하는 분량입니다. 이것을 다 치우는 데만 5억 원가량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대청호를 뒤덮고 있는 쓰레기는 시간이 지나면 물속으로 가라앉게 돼 수질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30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지면 녹조 발생을 부추기는데 호수 가장자리에는 이미 녹조가 창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쓰레기를 치워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합니다. 수위도 너무 많이 올라 있고요. 그 댐도 지금 방류하고 있어가지고. 대청호에는 지난해 여름에도 17,000세제곱미터의 쓰레기가 유입돼 수거하는데 한 달 이상 걸렸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을 대표팀 새 사령탑으로 선임한 과정을 놓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소장파 축구인들이 그간 축구협회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비판하고 있는 건데 박주호, 이천수, 이영표에 이어 오늘은 박지성도 쓴소리를 냈습니다. 한국 축구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진짜 위기가 왔다면서요. 이규원 기자입니다. 한국 축구의 전설 박지성도 대한축구협회의 불통과 독선, 졸속 행정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대표팀 감독 선임의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하며 대한축구협회는 이미 신뢰를 잃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절차대로 밟아서 감독을 선임해야겠다라는 약속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미 대한축구협회의 신뢰는 떨어졌고 그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문제를 폭로한 탓에 축구협회에서 법적 대응 압박을 받는 후배 박주호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던 건 간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느껴진다라는 무력감은 상당히 컸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인재들 제대로 활용도 하지 못하고 재물로 써야 하는 상황이 함께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룬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여론 등으로 많이 힘들 것이라며 걱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작하는 감독은 솔직히 처음이어서 이 상황을 솔직히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고요. 한국 축구의 근간이 흔들렸을 때가 진짜 위기라고 말한 박지성은 지금이 그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시기라고 한탄했습니다. 한편 한국축구 지도자협회도 성명을 내고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충족하지 못한 채 독단적으로 이루어졌다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완주를 주장하는 단독 기자회견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트럼프라 지칭했습니다. 또 나토 회의에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소개하며 푸틴이라고 언급했죠. 그야말로 인지력 논란이 가라앉을 새가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진학 보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시간여 동안 단독 기자회견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다시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I'm the most qualified person to run for president. I beat him once, and I will beat him again. 논란이 된 인지력 검사는 그동안 검사에서 문제가 없었지만 신경과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If they think I should have a neurological exam again, I'll do it. But no one's suggesting that to me now. 하지만 또다시 이름을 잘못 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마지막 날, 그것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 잘못 불렀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President Putin. President Putin. 실수를 알아차리고 수정했지만 기자회견에선 해리스 부통령을 트럼프 부통령으로 잘못 말했습니다.
Look, I wouldn't have picked Vice President Trump to be Vice President. 여론조사에서는 67%가 물러나야 한다고 응답했고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전체 의견 수렴에 나서면서 사태로는 전방위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 전 대통령이 사태를 부추겼다는 의심이 당내에서 증폭되면서 내분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 이후 단독 기자회견으로 강인한 모습을 보이려 했지만 민주당 내 후보 사퇴 요구를 잠재울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중국 남서부 충칭시에 하루 만에 30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지며 지금까지 6명이 숨졌습니다. 올해 유난히 기상이변이 많았던 중국. 아직 2024년이 반이나 남았는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만 17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불어난 물에 집들은 지붕만 간신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숨가쁘게 돌아다니며 고립된 주민들을 구출하고 있습니다. 那据我所了解呢，这一次这个河水漫灌还导致了当地的场镇有280停电的状态。 중국 충칭시에는 그제 밤부터 24시간 동안 무려 269.2mm의 폭우가 쏟아져 지역 기상 관측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 외곽 된장현이 2m 이상 물에 잠기며 6명이 사망하고 주민 7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또 주변 15개 하천이 범람 위기에 처했는데 기상당국은 이 지역에 앞으로 며칠 더 폭우가 내릴 걸로 전망했습니다. 部分房屋和道路被淹，有居民被困。当地组织党员干部和应急救援队开展抢险救援。 유난히 기상 이변이 많았던 올해 중국은 자연재해로 상반기에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응급관리부는 올해 6월까지 홍수와 가뭄, 극심한 기온 등으로 931억 6천만 위안, 우리 돈 약 17조 6천억 원의 직접 경제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간 3,238만 명이 자연재해의 영향을 받았고 322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으며 317만 헥타르의 농경지가 피해를 봤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에콰도르는 유럽과 북미로 가는 마약 거래의 통로로 이용이 되며 영향력 확대에 나선 갱단 간의 분쟁으로 시끄럽죠. 그런데 이 와중에 작전 수행 중인 군 탱크 위에서 여성이 비키니를 입고 춤을 춰 공분을 일고 있습니다. 군의 기강 회의를 언급하기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탱크 위에서 빨간색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자세를 취합니다. 급기야 비키니 상의를 들어 올려 신체 일부를 드러내기까지 합니다. 현지 시각 7일 에콰도르 항구 도시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SNS상에서 빠르게 확산 중입니다. 해당 여성은 에콰도르에서 모델 일을 하는 시민으로 알려져 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찰통 보안이 중요한 군 탱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자 비판 여론이 거셉니다. 이에 군 합동사령부는 해당 여성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탱크에 오르게 한 장병들도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콰도르는 지난 1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치안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대선 후보 피살에서 괴한의 방송국 난입까지 범죄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갱단 척결 정책에 나선 겁니다. Momento histórico, porque el pueblo sufre por la violencia, por la extorsión, la vacuna y la droga que envenena y mata a nuestros hijos. 좀처럼 치안 불안이 해소되지 않자 에콰도르는 지난달부터 주요 항구와 대도시 주변에 군 병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임금 협상 안을 놓고 오늘 찬반 투표를 했습니다. 무난히 파업을 안 하는 것으로 끝날 듯한데 이 정도면 그럴 만도 합니다. 조합원 한 명당 임금 인상 효과가 무려 5천만 원이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현대차 노사는 역사상 처음으로 6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현대차 노조가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을 놓고 찬반 투표를 벌였습니다. 앞서 노사는 기본급을 11만 2천 원 올리고 성과금을 기본급의 500%인 1,800만 원을 더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한 사람당 평균 5천만 원씩 임금이 오르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흑자 낸 만큼 임금성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하다. 그렇지만 현대자동차는 산업 전환에 따른 노사 상생을 위해서 일정 부분 좀 양보했다. 투표 결과는 내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대차는 6년 연속 파업 없이 단체 교섭을 타결하게 됩니다. 지난 1987년 노조 창립 이후 처음입니다. 파업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현대차는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입니다. 정의선 회장이 실질적으로 회장이 된 이후에 무분규지 않습니까? 그 경영 방식이 노조와의 적대적인 투쟁이 아니라 서로 윈윈하는. 한편 무기한 파업에 나선 삼성전자 노조는 HBM 라인이 있는 평택 사업장에서 집회를 열며 닷새째 파업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3천 명이 넘던 집회 참가자 수가 200여 명으로 크게 줄어 파업 동력을 잃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여름 휴가, 이왕이면 저비용 항공사를 이용해서 저렴하게 가면 더 좋겠죠. 그런데 성수기를 앞두고 항공사들이 수화물 가격을 연이어 올리고 있습니다. 결코 싸지 않은 저비용 항공사가 됐다는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휴가철을 앞둔 인천공항이 북적입니다. 저비용 항공사 카운터는 특히 붐비는데 조금이라도 싼 항공권을 찾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탑승 수속을 밟다 보면 가격이 그만큼 저렴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서민 입장에서는 저렴한 게 가장 좋은데 화물 붙이는 게 올라가거나 국적기 타고 가면 기내식도 나오고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가격이 저렴해 저비용 항공사를 선택했지만 기내식과 수화물을 추가하면 대형 항공사와 가격 차이가 나지 않거나 노선에 따라서는 더 비싼 경우도 생깁니다. 진에어는 5년 만에 초과 수화물 가격을 단위당 5,000원 올렸고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제주항공도 일제히 요금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실제 이달 말 태국행 왕복 항공권으로 비교해보면 수화물을 대형 항공사 수준으로 맞출 경우 저비용 항공사의 요금이 더 비싸집니다. 가족 단위 여행객과 물놀이 용품 등 짐이 많아지는 시기여서 저비용 항공권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불만이 큽니다. 짐이 많은 편이어가지고 수화물만 한 20만 원 나올 때도 있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그때는 이제 티켓값이 조금 비싸더라도 이제 대형 항공사를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비용 항공업계는 환율과 인건비 등 비용이 늘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소비자와 실랑이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 대책이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텔레그램 방에 일명 배신자 블랙리스트가 등장했습니다. 복귀한 이들을 낙인 찍어 이탈을 막으려는 겁니다. 정부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을 철회하면서 의료 현장 복귀를 유도하는 가운데 복귀한 전공의들의 실명을 공개한 글이 또 등장했습니다. 감사한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채팅방은 의사와 의대생, 전임의 이름의 리스트가 실명과 함께 올려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의대생은 학교와 학년, 이름이, 전공의는 병원과 진료과 등의 정보가 실려 있습니다. 개설자는 해당 선생님들을 몰라 감사의 뜻을 표할 수가 없어서 훌륭하신 선생님들의 명단을 제작해 공개하고자 만들었다고 비꼬았습니다. 개설자는 정부가 이탈 전공의들의 사직 후 9월 전공의 모집 지원에 길을 열어준 상황에서 가을 복귀 전공의들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암시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어 이탈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복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신상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한편 내일 열리는 대한의사협회 시도의사회 회장단 회의에서는 이면택 회장을 성토하는 의견이 본격적으로 개진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회장이 최근 2주 정도 의정 현안에 대해 침묵하는 가운데 의협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배탈과 설사 등 식중독 환자가 느는 여름.
음식을 냉장고에 뒀으니 괜찮겠지 싶은데 안심하면 안 됩니다. 저온에서도 증식이 가능한 저온균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드시기 전에 꼭 한 번 정도는 충분히 가열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배탈과 설사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 이제 설사를 이제 하는 거예요. 아기가 자는 중에. 쉬고 바로 잤는데 또 새벽 3시에도 또 설사를 하면서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제 점점 배탈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화로도 이제 급하게 배가 아파서 이제 설사 문의하시는 분들 많아지고. 덥고 습한 여름은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되는데 차가운 냉장고에 보관한 음식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식중독균 중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저온균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식중독 유발균인 리스테리아균은 1에서 4도에서도 증식이 가능하며 여시니아균과 보툴리눔균도 냉장실에서 생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진공 포장 후 냉장 보관 중이던 유명 프랜차이즈 납품 닭다리에서 리스테리아균이 발견돼 회수 조치된 바 있습니다. 냉동 보관에도 저온균이 영하의 온도에서 오랜 기간 버틸 수 있어 식중독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냉동 상태에서도 대부분 식중독균은 사멸하지 않으므로 냉동 후 냉장 온도 이상으로 해동 과정이 1시간 이상 길어진다면 세균 증식의 위험이 냉장고에 보관한 음식이라도 섭취 전 70도에서 3분 이상 가열해 식중독균을 없애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해동한 음식을 다시 냉동할 경우 식중독균에 오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가스공사가 지난해보다 요금 인상 폭을 더 늘리고도 실제 가구당 요금은 덜 올린 것처럼 발표한 사실 지난주 단독 보도해드렸죠. 추가 취재를 해보니 가스 사용량 통계가 부정확한 2년 전 자료를 근거로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었지만 사실상 묵인했죠. 이혁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년 전 만든 2020년도 에너지 총조사 자료입니다. 가스공사는 올해 4인 가구 사용량을 계산하면서 이례적으로 이 자료를 근거로 썼습니다. 그런데 정확성이 논란입니다. 표본 숫자가 전체 사용 가구의 0.03%인 6,597가구에 불과한 데다 월 사용량을 직접 측정한 게 아니라 설문조사하는 형식입니다. 소비자의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 조사를 한 에너지경제연구원조차 부정확한 결과라고 토로할 정도입니다. 이 도시가스 저희가 조사하는 소비량 자체가 이런 말씀드리긴 그런데 정확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을 동시에 발표하는 과정에서 가스요금 인상이 더 큰 것처럼 부풀려졌다며 올해는 한국전력과 같은 에너지 총조사 자료를 썼다고 해명했습니다. 가스가 더 남은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거는 우리도 좀 자료를 바꿔야겠다. 하지만 창사 이래 줄곧 사용하고 지난해 주무부처 장관까지도 인용한 자료 대신 부정확한 자료를 말도 없이 쓴 건 사용량을 줄여 요금 인상폭을 적게 보이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기준이라도 제공해줘야 되는 건데 결국은 그거는 숫자 줄이기 위한 용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그거는 사실은 분식회계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공사의 사용량 기준 교체를 알았음에도 이를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파리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선발대가 오늘 금메달을 꿈꾸며 결전지로 떠났습니다. 파리행 비행기에 실은 선수단의 짐 중에 냉풍기가 눈에 띄었는데요. 선수들은 왜 냉풍기를 갖고 떠났을까요? 신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0도를 넘나드는 역대 최악의 폭염 속 올림픽이 될 거란 파리올림픽. 친환경 올림픽이란 목표 아래 선수촌엔 에어컨마저 따로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찜통 속에서 경기를 치러야 한다는 우려를 안고 파리행 비행기에 오른 우리 올림픽 선수단 선발대. 사격 대표팀의 총기와 탄알 사이로 차곡차곡 쌓인 냉풍기가 시선을 끌고 배드민턴 남자 복식 강민혁의 목엔 선풍기가 걸려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쿨링 조끼와 쿨패드 등을 선수단에 보급했고 파리 현지에서 냉풍기도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종목별 선수단도 저마다 대비에 나선 겁니다.
개인 선풍기, 그다음에 냉풍기, 아이스 이제 쿨링 스프레이도 저희도 따로 준비했고. 목에 거는 선풍기도 가져가고요. 이제 좀 아이스 패치나 그런 것도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복싱 대표팀은 더위에 적응하려 에어컨을 끄고 훈련하는 시간을 가진 데다 목에 거는 선풍기도 준비했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제가 지금 어차피 감량을 해야 하는 선수여가지고 그냥 오히려 잘 됐다 하고. 올림픽 막바지 준비에 나선 우리 선수단이 더위와의 전쟁을 슬기롭게 넘기며 영광의 순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중부와 남부지방의 날씨가 사뭇 다르겠습니다. 우선 중부지방은 폭염특보가 확대된 가운데 내일도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무더위 속에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한편 남부지방으로는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차츰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제주와 남해안에 비가 내리겠고 일요일에는 남부 전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도에는 150mm 이상, 부산과 울산을 비롯한 남해안에는 10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내일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남부는 흐리겠습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원주가 33도, 대전도 32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더 무덥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비가 내리면서 광주가 29도, 부산 28도에 그치는 등 오늘보다 1에서 3도 정도 낮아지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중부지방에도 장맛비가 내리면서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장맛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